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이혼녀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더군요. 특히 저희 시모는 직업 갖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해대기 일쑤였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전 전문대를 졸업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고 저희 친정엄마는 무당, 친정아빠는 사설 탐정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이 종갓집 장손이었기에 보잘것없는 집안 딸내미가 뼈대 있는 가문에 멱칠한다며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놈의 종갓집이 뭔지 1년에 제사를 13번씩 지냈다니까요. 제사 꼬박꼬박 지내며 때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려니깐 산 사람도 죽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1년에 13번씩 제사를 지낼까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 제사를 그렇게 지내려니 어찌나 화딱지가 나든지 지금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네요. 평소에 시모는 제게 4년째도 못 나오고 전문대 나와서 남 얼굴에 분칠하는 일 한다며 맨날 꼽사리를 줬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저한테 메이크업 해달라며 부탁하더군요. 그럴 때만 시모 웃는 낯짝을 구경한 것 같네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사쯤 되면 일도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저 아니면 누가 제사상 차리겠냐면서 말이죠. 대체 저 시집 오기 전엔 13번 제사를 어떻게 지내왔던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며느리인 저를 일모시켜 먹어서 안달인 사람이었죠. 그동안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순 거짓말쟁이에 비겁함이 겹겹이 쌓여 당최 속을 알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키 185에 겉만 번지르르 해서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외모로만 판단할 건 아닌가 봐요. 특히나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 눈에 콩깍지 씌인 채로 그냥 결혼까지 해버렸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워낙 착하고 순한 분이니 결혼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미연아, 여자는 결혼하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고 했어. 아무리 너와 강서방이 쿨한 신세대라고 해도 무던한 인내심이 필요한 게 바로 결혼 생활이야. 요즘 이혼도 쉽게 생각하는 시대지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해봐. 끝까지 말야. 하지만 전 친정엄마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남편과 끝내 갈라서고 말았네요. 이러한 선택은 저희 엄마 탓도 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친정엄마가 친할머니로부터 끔찍하게 당한 시댁살이를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친정엄마가 아빠와 만나고 절 임신하고 결혼하게 된 스토리를 들으면 진짜 끔찍한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놈의 시댁 때문에 말이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엄마 말 안 듣고 이혼해버린 건 잘한 일 같아요. 제가 엄마처럼 인내하며 살다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더 쉽게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둘, 셋 정도는 바로 갖고 싶었어요. 평소에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너무 귀여워 죽겠거든요. 그런데 아이와 관련된 문제도 얘기하자면 한숨만 나오네요. 제 탓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억울함 좀 풀어주시겠어요? 더불어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우리 엄마의 한도 좀 풀어주세요. 본인이 나름 무당이라 다른 영혼들의 한은 잘 풀어주면서 정작 본인 마음속에 쌓인 한은 못 풀고 있네요.
우리 모녀의 기가 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 아빠는 현재 소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세요. 아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애초에 안 계셨었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아빠 집안이 지방에서 꽤 크게 피역 사업을 하셨기에 아빠는 완전히 그 지방 프린스였어요. 실제로 아빠 보고 도련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지역 어른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할아버지가 전쟁 때 이 지역으로 피난와서 자수성가하며 일으킨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며느리도 돈 많은 집안 딸내미가 들어와 자신들이 일으킨 부를 더 증폭시키고 싶었겠죠.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많이 부리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울 엄마가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서 울 아빠랑 눈이 맞아버리니 우리 할머니 입장에선 엄청나게 충격이었겠죠. 아빠와 엄마 사이가 들킨 이후로 핍박받은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엄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이 흐르곤 했죠. 네 할머니가 얼마나 독한 양반이었냐면 내가 네 아빠와의 사이에서 덜컥 혼전 임신이 되어 우리 미연이를 갖게 되자 엄청나게 공격해 오더구나. 목표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였겠지. 나 몰래 음료수에 약을 타서 먹이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더라고. 하지만 꿋꿋이 버텼어. 조실부모하고 내 핏줄이라곤 뱃속에 아기밖에 없는데 내 자식을 잃긴 죽기보다 싫었지. 아빠한테 제발 날 버리라고 사정하기도 했지만 아빠도 엄마를 많이 좋아했으니 도저히 헤어지지 못하겠더구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네가 태어난 거야. 엄마는 출산을 하고 나면 니네 할머니가 두 손 들고 그냥 우리 결혼을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더 악독해지더구나. 니네 할머니의 두 번째 목표는 바로 우리를 이혼시키는 거였지. 엄마는 이렇게 시댁에 의해 핍박받는 속에서도 최대한 잘 살아보려 하셨어요. 그런데 덜컥 신병이 와버렸죠. 언젠가부터 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를 보면 늘 누워 계셨어요. 아빠는 엄마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여러 곳에 다 데려갔지만 병원 측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며느리가 이유도 모를 병으로 누워만 있으니 할머니의 증오는 더욱 심해졌어요. 할머니를 보면 맨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 있을지만 연구하는 사람 같았죠. 어린 저에게 엄마에 대해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얘 미연아, 저년 저기 또 쳐누워있는 것 좀 봐라. 아주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누구 보고 이년저년 하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냐? 네 잘난 엄마 보고 하는 말이지. 배운 게 없고 돈도 없는 보잘것없는 며느리면 몸으로라도 열심히 살림을 해서 때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맨날 저렇게 머리에 허연 띠둘러 매고 앓고만 있으니 아휴, 지금 시애미한테 시위하는 건지 뭔지 속에서 열불이 터진다니까. 이혼하래도 이혼도 안 하고 말이야. 할머니, 다시는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욕하지 말아요. 맨날 우리 엄마 고아나 다름없다 어쩐다 하는데 할머니도 전쟁 고아였다면서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울 엄마 욕하는 할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없어지길 바란 적도 있었죠. 할아버지는 사업하느라 바빠서 울 엄마를 괴롭힐 시간도 없었어요. 모든 원흉은 할머니였죠. 신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구박받는 게 너무 불쌍하여 제가 엄마의 호위무사가 되어졌어요. 엄마는
온몸이 아픈 게 처음엔 신병인 줄도 몰랐어요. 어쩔 땐 고열이 올랐다가 어쩔 땐 무섭도록 하혈을 했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죽기 전에 굳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무당집에 갔어요. 잘 걷지도 못하는 엄마를 초등학생인 저와 아빠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대뜸 엄마에게 그러더군요. 어라, 무당 한 명 추가요. 지금 온몸이 아파서 죽겠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이놈의 신병 커버하고 싶지? 근데 만일 네가 커버하면 저 오른쪽 꼬맹이한테 그대로 내려가니 웬만하면 받아들여. 무당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없어. 우리도 일반 사람과 똑같아. 네 몸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은 신내림 받는 수밖에 없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에 아빠도 저도 주저앉아 우리 세 식구가 얼싸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엄마는 무당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알렸어요. 예상했지만 특히나 할머니의 반응이 불같았죠. 우리 집안의 무당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아니다.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이혼해라. 아들아, 이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전신병든 전현이랑 갈라서. 아빠는 평소에 답답할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했어요. 시댁살이로부터 엄마를 지켜주려고는 했지만 꽤 소극적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큰아들로서 반항했다가 자칫 재산을 한 푼도 못 물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돈이 탐난다기보단 평생을 할아버지 밑에서 일해왔으니 그 나이에 다른 곳에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온실 속의 화초를 자란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도 엄마가 저렇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신내림이든 그보다 더한 짓이든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당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미연엄마는 그대로 미연엄마예요. 저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혼 같은 소리 절대 꺼내지 마세요. 평생 순종할 것 같던 아빠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자 할머니는 더 악독하게 나가더군요. 참으로 지독한 양반이었어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죠. 어느 날인가 학교에 다녀와 보니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쪽지 한 장 달랑 남겨두고 말이죠. 쪽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난 그동안 다른 남자가 있었어. 이 생활이 다 지겨워. 무당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 난 당신과 미연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다른 남자랑 딴 살림 차릴 거야. 절대 날 찾지 마. 책임감이라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보다 더 투철한 우리 엄마가 저와 아빠를 뒤로하고 집을 나가버리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울부짖으며 아빠에게 당장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가 쪽지만 당장 남겨놓고 집을 나갔나 봐요. 얼른 집에 들어와 봐요. 큰일 났어요. 곧 아빠가 왔고 아빠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대동하에 우린 다 같이 집 밖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 집을 제 발로 걸어나간 게 아니더군요. 아빠 말에 의하면 그 쪽지조차 엄마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뻔할 뻔짜였죠. 엄마는 거의 끌려나가다시피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급히 갔어요. 뒤에서 할머니가 팔짱 끼고 노려보는 것까지 CCTV에 찍혀 있었죠. 멍청한 할머니의 어설픈 계략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경찰을 돌려보내고 할머니를 당장 소환했어요. 엄마, 미연 엄마 어딨어요?
엄마가 미연 엄마를 구급차에 실어서 어디로 보내버린 거예요? 대체 미연 엄마 어딨어요? 당장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야? 너 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냐? 너 와이프한테 미쳐서 자꾸 까불면 엄마랑 아버지가 너한테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주는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야. 돈 없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눈을 희번떡거리며 뻗대? 엄마, 나 돈 필요 없어요. 오늘부로 나 엄마랑 절연합니다. 자식 없는 셈 치세요. 양자를 드리던가 마음대로 하라고요. 얼른 미연 엄마 어디 있는지만 말해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얼른 말하라고요. 할머니는 분함에 부들부들 떨면서 쪽지에 대충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서 던지시더군요. 신병인지 무당인지 그거 다 망상이고 정신병이다. 정신병 걸린 년을 정신병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치료해주겠다고 보낸 걸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길길이 날뛰냐? 참네. 참으로 어이없죠. 할머니가 며느리인 우리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아빠는 당장 엄마를 데리러 해당 정신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빼내왔죠. 엄마, 우리 엄마 미치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어? 아빠가 할머니랑 할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미연아. 엄마가 다시는 미연이랑 아빠 못 보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 다 이 엄마가 부족한 탓이야. 우리 미연이 말대로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됐지. 원래도 엄마한테 잘해주던 아빠였지만 그 순간부터 정말 엄마를 공주 대접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죠. 아빠는 본인이 했던 말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을 완전히 끊고 독립해 나왔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단칸방 사글세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일 가난했지만 말이죠. 얼마간은 엄마의 무당 수입으로 우리 세 가족이 먹고 살아야 했어요. 아빠가 곧바로 직업을 찾진 못했거든요. 허허벌판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항상 할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스스로 돈 벌 일을 찾으려니 쉽지 않았겠죠. 피역 관련 일에 그나마 익숙했겠지만 그쪽 분야의 일을 또다시 하는 건 싫어했어요. 이제 가죽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엄마 아버지의 자취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분야에선 일하기 싫어. 내가 좋아하는 일 할 거야.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말이야. 아빠가 관심 있던 분야는 바로 사설 탐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흥신소라고 불릴 때였죠. 저와 엄마는 아빠의 일을 적극 지지해줬어요. 우리 세 가족은 늘 그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살아왔어요.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반대 없이 응원해주셨죠. 우리 세 가족은 각자의 길을 찾아 열심히 살았네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지 10수년이 흐르고 어느 날인가부터 엄마가 좀 이상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미연 아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아무래도 몇 주 전부터 계속 성난 불이 보여.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불 말이야. 내 육신이 땅끝까지 꺼지는 기분이고 자꾸 꿈에 어머님 아버님이 나타나.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징조 같아. 얼른 찾아가 봐요. 그러나 이미 10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빠는 거절했어요. 싫어. 나 없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잘 사실 거야. 비역 사업도 잘 되고 있을 거고 그 놓친 애들 아마 나 만나면 또 당신이랑 이혼해라 어쩌라 하실 거야.
보통 내기 분들이 아니니 말이야. 그냥 암몽이겠지.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 너무 과로해서 그럴 수도 있어. 요즘 당신 찾는 손님들이 가득이잖아. 쉬엄쉬엄 해요. 그리고는 며칠 후 경찰이 아빠에게 연락해 왔어요. 할아버지가 하던 피혁 사업은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딱 하나 남은 게 생산공장이었는데 그마저도 큰 화재로 다 타버렸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그 화재 속에 공장 내에 금고니 뭐니 돈 되는 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그만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놈의 왼수 같은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신 거죠. 할아버지의 본인이 목숨까지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빠는 현장에 가서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궐 갔던 집도 다 뺏기고 공장 한켠 기숙사를 개조해서 살고 계셨기에 오갈 데 없는 실정이었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상실감과 충격에 할머니는 정신줄을 놓으셨더군요. 10수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더 이상 꼬장꼬장하고 호랑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장했던 체격은 한 20kg은 넘게 빠졌는지 할머니가 되어 있더군요. 백발이 성했고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허공만 바라보며 엉엉 울고 다녔어요.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당한 게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노친네가 된 할머니를 불쌍히 여겼어요. 어머님, 겨우 이렇게 초라하게 되시려고 그렇게 절 구박하셨어요? 저희 가족을 내치셨으면 보란듯이 100살까지 떵떵거리며 잘 사셨어야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제발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전처럼 인연전연 하면서 저한테 욕이라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신줄까지 나버린 할머니는 그날부로 우리 엄마를 줄줄 따라다니는 애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한테 늘 엄마, 배고파 하면서 말이죠. 하도 엄마 곁에서 안 떨어지려고 해서 아예 옆에 앉혀놓고 무당일을 하셨어요. 저희 세 가족이 꽤 돈을 잘 벌고 있었기에 24시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두기도 했죠. 예전 일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은 할머니였지만 엄마가 하도 할머니를 애처로워하니 저도 측은지심이 생기더군요. 참 마음씨 좋은 우리 엄마다운 행동이었죠. 아빠도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엔 모조리 할머니 돌보는데 에너지를 쏟아 부었어요. 그런 저희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딱 1년 반 정도 사시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 얼마 못 사신다고 하자 엄마가 잠깐 일을 제쳐두며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는 그토록 구박하던 며느리 품에서 결국 돌아가셨죠. 할머니 장례와 굿까지 정성스레 해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운 것도 저희 엄마네요. 전 아직까지도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머리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할 것 같네요.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밤과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결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가까이서 메이크업 해주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20대엔 한 2명의 남자와 데이트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제 일이 프리랜서다 보니 일하는 시간도 일정치 않았고 일 욕심이 있다 보니 남자와 데이트하는 시간 자체가 좀 아깝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었죠 뭐. 그렇게 30대가 되자 약간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비혼주의도 아니고 아이 2, 3 정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살고픈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맨날 눈 뜨면 일만 하러 다니니
이러다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일을 열정적으로 했듯이 결혼할 남자도 열정적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잘 못하는데 괜찮은 남자 소개시켜달란 부탁도 넙죽넙죽했어요. 밥 한 끼 사주기도 하고 공짜로 메이크업도 해줘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소개팅을 몇 번 했는데 다 꽝이었어요. 제가 소개팅남을 괜찮게 생각하는 경우엔 그 남자가 절 퇴짜 놓았어요. 반대로 진짜 별로인 사람이 저한테 대시하기도 했죠. 소개팅으로 짝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의외의 경로로 찾게 되었어요. 저의 SNS를 보고 모르는 남자가 메시지를 준 것이었어요. 본인은 초등학교 교사며 집안도 다 교사 집안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절 한번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더군요. 뭔가 귀여웠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가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싶어서 저도 좀 예쁘게 꾸미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저도 그 남자를 사진으로만 접하고 나갔는데 얼굴이 워낙 작아서 사진상으로는 키가 작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키 작은 남자만 찾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웬 마네킹 같은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얼굴이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비율이 마네킹 비율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 뒤로 후광이 비치더군요. 제 머릿속에선 종이 울렸어요. 첫눈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하지만 첫 만남에 체면은 차려야 했기에 최대한 정신 차리고 흠뻑 빠진 티를 안 내려 했어요. 그래도 자꾸만 저절로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할 수 없었죠. 장태수 씨 맞죠? 키가 이렇게 크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모델 메이크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모델보다 더 모델 같으시네요.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 씨야말로 너무 멋지신데요. 사실 미연 씨 개인 홈피 보고 너무 근사한 여성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작업하신 결과물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예술가가 따로 없더군요. 꼭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우린 첫 만남에 하하호호 죽이 잘 맞았어요. 서로 동갑내기라서 더욱 통하는 부분이 많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었어요. 그 남자도 절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기에 우리는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할 것도 없이 빠르게 연인이 되었어요. 남친 말대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다 교사 출신이더라고요.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할지 안 할지는 확신이 안 섰지만 제가 겪어본 선생님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뭔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격 파탄인 선생도 있다는 걸 남친의 엄마를 만나고서야 알게 됐죠. 어쨌든 그땐 전혀 몰랐어요. 제가 스스로 말은 섣불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 커플은 나이가 둘 다 30대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로 결혼 약속을 덜컥 해버렸어요.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인 상태였기에 우리 둘인 서로의 집안 배경이나 직업 등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어요. 전 종갓집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는데 그는 종갓집의 장손이더라고요. 뭐 전통 있고 뼈대 있는 집안이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종갓집 며느리가 돼보니 아주 죽을 맛이었지만 뼈저리게 후회할 땐 이미 늦은 상태였죠. 상견례 자리도 급하게 잡았어요. 제가 남친에 비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니 딱히 꿀릴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비시 모 생각은 전혀 다르더군요. 난 남의 얼굴에 분칠이나 해주는 여자 따위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 않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잘 알고 있지? 유서 깊은 가문에
우리 가족 모두 교사 출신이라. 태수 아버지가 좀 빨리 돌아가신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집안의 뼈대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그런 우리 집안을 지금 네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그리고 어이 아줌마, 무당이라고요? 아이고 참 기가 차서. 그리고 그쪽 아저씨는 뭐요? 흥신소? 미연이 너도 전문대밖에 안 나왔다며? 자식은 애미 머리 담는 법이다. 우리 태수는 종갓집 장손이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데 네 머리 닮은 아들 낳으면 어쩌냐? 그리고 우리 아들 명의로 주택 한 채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건 어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집 해오는 남자 흔치 않잖냐? 전 예비시모의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시모가 언급한 남친 명의로 된 집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코딱지만한 주택이었거든요. 한 2, 3억이나 하려나? 하여튼 고급 주택은 전혀 아니었죠. 게다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어이,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무례한 태도하며 여러모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결혼이 이 자리에서 파탄나도 좋다고 생각하며 받아쳤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 아줌마 아저씨가 뭔가요? 어머님 교사였다면서 이렇게 교양 없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도 받고 수입도 태수 씨보다 높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집에 갑시다. 전 아빠와 함께 먼저 휙 나와버렸지만 엄마는 예비시모에게 다가가 웃음에 연락처를 묻더군요. 본인도 화가 날 법도 한데 역시 우리 엄마는 정말 대인배였어요. 남친이 우리 가족을 쫓아와 어떻게든 다시 대화해보려 했지만 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남친이 그 이후에도 계속 매달렸고 무엇보다 예비시모가 제게 호의적으로 변했더군요. 남친과 남친 엄마가 저희 집 앞에서 절 기다리며 웃는 얼굴로 사과까지 하더군요. 남친 엄마의 180도 달라진 반응이 너무 어색했지만 한편으론 놀랍기도 했죠. 예미연아, 안사돈이랑 얘기 잘 맞췄다. 그땐 내가 좀 너무했지? 이제 그만 섭섭해하고 다시 우리 아들하고 결혼 잘 추진해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연이다 생각하고 며느리로 인정해 줄 테니? 저희 엄마가 어떻게 예비시모를 구워 삶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엄마한테 여쭤봤지만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찜찜한 마음을 뒤로한 채 저 또한 아직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얼른 결혼식까지 마쳤어요. 혼인신고도 하고 말이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서 일을 하면서 종갓집 며느리 역할까지 하는 건 정말 고된 노동이었어요. 좁은 집에 손님들은 왜 그리도 많이 오는지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죽은 조상 제사를 지내다가 사람인 제가 죽게 생겼더군요. 그래도 아직은 신인 며느리이니 책 잡히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어요. 종갓집 며느리인 절 보는 시댁 쪽 친척들마다 매번 하는 소리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장소는 언제 보여줄 건데?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종갓집에서 딸 낳아봤자 쓸모도 없는 거야. 결혼한 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어. 꼭 기억해라. 고추 달린 아들이다 아들. 그놈의 아들 타령 정말 지겨웠어요. 하지만 자꾸 주변에서 쪼아대니 저도 아기를 빨리 갖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생각보다 아이 갖는 게 어렵더군요. 그때쯤에 시모도 엄청 쪼아대고 있었기에 그 또한 스트레스였죠. 에휴, 20대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30대 며느리를 들였더니 이렇게 애가 안 생기네 그려. 총갓집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너 때문에. 니네 엄마 용한 무당이라며. 니네 엄마한테 가서 굳이라도 버리던가 해서 애 좀 만들어 와봐라. 이럴 때라도 써먹어야지. 니네 엄마도 또 뭐하냐? 혹시 무당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 욕은 참아도 울 엄마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 욕해요? 어머님은 교사 퇴직하시고 연금까지 다 날릴 만큼 사치왕이잖아요. 어머님보다 알뜰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엄마가 100배 나아요. 시모도 딱히 살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남편 명의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댁살이가 정말 힘들었어요. 방에서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쨌든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남편과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연적으로 임신하기를 원한다면서 매번 거부하더군요. 어느 순간 제가 폭발해버렸죠. 몇 년을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걸 언제까지 자연적으로 생기길 기다리자는 거야? 나 맨날 어머님한테 구박받는 거 보고도 그래? 나 힘들어. 더 이상 자기랑 어머님 비위 맞추고 시댁 제사 지내는 거 못하겠다고.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이실직고 하더군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예전에 축구하다 다쳐서 혼자 비뇨기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어. 그때 처음 알았어. 나 무정자증이라는 걸. 뭐? 무정자증? 그게 무슨 말이야? 정자가 없다는 거야? 지금 장난해? 그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라는 거야? 근데 왜 당신 가족이며 친척들은 나보고 애기 낳으라고 난리야? 왜? 내가 무정자증인 걸 몰라. 비밀로 해줘 제발. 최대한 끝까지 비밀에 붙이고 싶어. 엄마나 다른 친척 어른들도 장선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실망시키기 싫어. 순간 정말 등신 같은 남편을 때려 죽이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럼 나만 병신대라는 거야? 애 못 낳는 여자로 끝까지 남는 거냐고. 나 구박받는 거 보고도 비밀에 붙이라는 말이 나와?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100번도 더 하더군요. 언젠간 본인 입으로 가족들한테 밝히겠다면서 말이죠. 전 이 결혼을 계속 지속시켜야 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낡은 주택이었기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곳까지 청소를 하다가 웬 핑크색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내용이 많이 적힌 건 아니었고 앞에 5-6장 정도만 글이 적혀 있더군요. 글 중에 남편과 시모의 이름이 나오길래 집중해서 끝까지 봤죠. 그런데 거의 막판에 힘겹게 써내려간 글씨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병으로 다 죽어가는 마당에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내게 남은 이 집을 뺏어갈 궁리만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악마다. 내 어린 동생도 고아원에 보냈다고 한다. 내가 조금의 힘이 남아있다면 이 집을 내 동생 앞으로 남기고 싶은데 숨 쉴 힘도 없다. 슬프다. 그녀가 남친이라 칭한 사람은 바로 내 남편 장태수였고 그의 엄마는 내 시모였어요. 이 코딱지만한 집을 아픈 여친에게서 빼앗았던 거죠. 다 죽어가는 여친의 어린 남동생은 고아원에 보내고 말이죠.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전 이 내용을 남편에게 바로 물어보지 않고 일단 사설 탐정 일을 하는 친정 아빠에게 알렸어요. 아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 집 관련돼서 장서방의 죽은 전 여친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그 남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지 좀 파악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일기장과 함께 아빠에게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몇 주 후 아빠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파악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전 이 악마 같은 모자와 모든 걸 다 끝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들었지만 확고하게 결심이 서니 차라리 낫더군요. 이 더러운 족속들과 함께 사느니 이혼녀가 되어 당당하게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런데 친정엄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사정은 뒤로 미룬 채 엄마 아빠를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여행 간 자리에서 친정엄마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보나마나 이혼을 긋고 말리시겠지만 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공항에 가기 위해 캐리어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쑥 튀어나오더니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야, 전현이 미쳤나? 너 제사인데 상은 누가 차리라고 여행을 쳐간다는 거야? 다 늙은 내가 혼자 쎄빠지게 고생하라는 거냐? 나쁜 것.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그 길로 속사포로 랩을 하듯이 다 질러버렸죠. 교사 출신이었다면서 며느리한테 아직도 인연전연합니까? 엄니한테 가르침받은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그리고 이 집 원래 주인 누구였어요? 김경숙, 당신의 전 여친. 아파서 죽어간 당신 전 여친 경숙 씨의 명의 뺏어서 자리 잡으니 좋더냐? 그리고 그 동생 김경철은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며? 전 여친이 죽으면 이 집 명의를 그 남동생한테 줬어야지. 왜 당신들이 여기 둥지 틀고 있는 건데? 이 나쁜 인간들아. 어머니 귀한 아들의 충격적인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 아들 정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게 맨날 고추고추 하더니 아들 고추 속에 정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애를 임신해요? 종갓집 대를 잇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미 아들 하나쯤 딸린 여자한테 재혼을 시키든 마음대로 하시죠. 난 이제 이 집안과 인연 끊겠습니다. 아참, 이 집은 내가 돈을 퍼 부어서라도 법적으로 경숙 씨 남동생한테 돌려놓을 테니 기대하시라고요. 전 마당에 침을 퇴 뱉어버렸어요. 특히 시모가 난리가 났죠. 야 아들아, 정자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완벽한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우리 집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저기 집에는 경숙이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네가 말했냐? 아휴, 이 썩을 놈아. 저기 집애가 이 집까지 다 뺏는다잖냐. 얼른 가서 말려봐라. 거짓말쟁이이자 위선자 남편은 대문을 나서려던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미연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이 집을 우리한테서 뺏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나랑 엄마는 어디서 살으라고. 그러지 마 자기야. 제발 용서해줘. 뭐든지 말이야. 참네. 죽은 조상을 위해 그렇게 제사를 쳐 지내더니 이제 와서 산 사람 타령이냐? 이 못돼 처먹은 작자들 같으니.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어요. 전 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서 남편의 전 여친 남동생에게 이 집을 돌려주기 위해 갖은 애를 썼어요. 여러 번 재판 끝에 제가 원하는 대로 명의가 이전되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특히 시모가 사치병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살던 집이 없어졌으니 길에서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제사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견례 마치고 바득바득 반대하던 시모에게 저희 친정엄마가 억 단위의 돈을 주었다더군요. 그 사실을 이혼하고 알게 되었죠. 시모가 집 뺏기고 저한테 따지러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 돈 얘기를 꺼내면서 크게 나무랐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 우리 엄마가 쥐어준 돈까지 다 뺏어올 거예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보셨죠? 어서 돌아가세요. 그 후로 시댁 관련한 소식은 못 들었네요. 평생 길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두 모자입니다. 왼수가 따로 없어요. 역시 내 부모가 최고네요. 우리 부모님께 평생 효도나하고 살아야겠어요. 물론 부모님이 원하시면 재혼을 할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늘 그래왔듯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의 긴 인생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